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멎어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9년 전에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운 12세 딸 아빠 살렸다, 이런 좋은 기사가 실렸죠. 잠자던 아빠가 돌연 호흡이 멎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흉부 압박, 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퇴원한 후에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고,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아주 착한 딸이 아빠를 살려서 이렇게 구급대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성인을 살렸다는 기사는 또 있었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5년이고, 이 학생도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지나가던 어떤 50대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 목격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의 4분, 바로 4분도 안 되게 바로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났습니다. 성인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녀리고 어린 학생이 해낸 게 너무 대견하고 훈훈한 일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들, 50대 아저씨와 이 아빠는 모두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자주 접해왔지만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에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소위 걸어서 퇴원하는 환자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응급실에 올 때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집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온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망하거나 자발순환이 회복돼서 생존하더라도 장기간의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장애가 있는 채로 재활치료를 받거나 혹은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가족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 임수혁 선수, 제가 롯데 야구 팬인데요.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이 아직 많이 보급되기 전, 한 20년 이전에 안타깝게 심정지가 경기도 중에 와서 신속하게 이송을 했지만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해서 워낙 건강한 몸이었기 때문에 자발성 회복은 되었지만 재활치료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운명을 하셨죠. 반대로 우리 신영록 선수라는 축구 선수인데 비교를 해보면 구급차가 들어와 있고 의료진 분들이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죠. 안타깝지만 우리 임수혁 선수는 돌아가셨지만 이 신영록 선수는 물론 지금 현재는 축구는 할 수 없지만 재활치료를 해서 정상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습득하고 또 배우고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목격자 심폐소생술, 기적의 4분 이내에 바로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데, 심정지가 왔던 이 운동선수 두 분보다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선수들 몸이 재산이고 굉장히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겠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바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하물며 이런 운동선수들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하고 그 기적의 4분 이내에 해줘야 하는데, 사실 기적의 4분 이내에 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아까 그 초등학생의 예와 같이 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쓰러져서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일을 겪기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중요해서 많이 배우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대부분 타인의 심정지를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이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사, 군인, 경찰 등 공공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지하철 역사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 공항이나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서 살렸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급성 심장정지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한 일이 화제가 되었다. 이게 아까 그 두 명의 초등학생 중에 한 명, 아빠 이외에 다른
길 가는 아저씨를 살렸다는 그 학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심폐소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는 우리나라 심폐소생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보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이 바로 시행되는 이 4,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바로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쓰러져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 약 두세 배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목격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은 2012년 6.5%, 12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있는 일본, 미국, 스웨덴, 심지어 55%에 해당합니다. 스웨덴은 이렇게 반 이상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이렇게 낮을까요? 지금 2024년이 돼서 한 10% 정도의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 생존율이 낮겠죠. 이런 나라보다 의학 수준이 떨어져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더 발전해 있는데 응급의료 자체도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이거는 일단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인들도 이제는 많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두 여학생의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빛을 발했던 것이죠. 학교보건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현황 개선 과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지금 문제점이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육 제공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선진국에서는 아예 운전면허 취득할 때 필수로 해야 되고 어떤 교과 과정에서 필수로 되어 있고 스웨덴은 이렇게 교육 이수자와 비이수자를 관리하는 이런 나라 자체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교육의 문제는 약간 유교적인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 좀 나서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가족의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 이 체계적으로 계속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할 줄은 알고 있지만 과연 심정지 상황이 맞을까? 이 건강하던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가족들이 아무 병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심정지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그런 거죠. 건강하고 지병이 없는 내 가족 누군가에게 설마 심정지 상황이 생길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많이 일단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거를 가족에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아빠가 자다가 심정지가 왔을 때 엄마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의 볼과 가슴을 내리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딸이 재빨리 엄마를 제지하고 때리지 말고 두 손을 깍지 껴서 가슴을 눌러야 해 이렇게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죠. 특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심폐소생술에 아무리 능숙한 심지어 저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 응급의학과 교수 강사 이런 사람들도 가족의 심정지 상황이 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짜 심정지가 맞을까? 아까 가족에서 심정지가 일어나는 일이 60%가 넘는다고 했는데 거의 3분의 2 가량이 되는데 그렇게 빈도는 많지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경우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몸에 아예 습득 자동으로 나오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 가족이 동시에 함께 배우고 그 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유하는 심폐소생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반응을 잘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이 이 초등학생이 그날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옆에서 자고 있지 않았다면 아빠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아빠는 브루가다 증후군이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왜 보기 힘드냐면 대부분 사망에서 들어옵니다. 사망에서 들어오는 환자들은 심전도를 찍지 않기 때문에
사망해서 들어오는 환자는 심전도를 찍으면 일자로 삐 하면서 무수축 상태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전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급성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이런 심전도가 보이기 전까지는 너무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심정지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당연히 당황을 했을 거고, 근데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아빠가 그렇게 좋은 예우가 느껴진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이 동시에 함께 배우고 우리 가족에서 심정지 발생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보는 거죠. 부모님이 시간을 내서 같이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가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배워와라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 아이 같이 배우는 거죠.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같이 배우고, 너무 어린 애기는 좀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들은 이제 흉부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함께 팀으로 배우면서 내 가족 누군가에게 심정지가 발생하면 배웠던 대로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타인에게 시행하기 위해서도 배우는 거지만 심정지 상황의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떠들고 유튜브도 찍고 있지만 제가 심정지 오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저는 못하죠. 바로 옆에 있는 제 가족이 해야죠. 그런 상황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족 심폐소생술, 특별히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소아 심폐소생술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팀워크의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가족이 점점점 많아짐으로써,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사회 전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심정지 회복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보고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이 10%밖에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을 넘어서서 스웨덴보다 더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감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심폐소생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